문예지 탐구 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6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현대문학 2020년 12월호 들고 왔고요. 이 안에서 임선우 작가의 신작 단편소설 유령의 마음으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건데요. 먼저 이번 호에 대한 소개부터 듣고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연달아서 현대문학을 자주 요즘에 자주 하게 됐어요.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막 콕 어떤 문예지를 꼽아가지고 소개만 하려는 건 아니고 두루두루 보다가 좋은 작품이 있으면 고르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문학이 계속 좋은 작품을 소개해 주셔서 그런지 아니게 그리고 저 그 생각도 했어요. 저도 어쨌든 에픽 개간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걸 매호 어떻게 이렇게 매달 만드시지? 라는 생각과 왜냐하면 계속 일정 분량의 단편과 그 핀 시리즈와 펑크내지 않고 이걸 다 채울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라는 이제 생각. 만드는 분의 마인드 그전에는 약간 월간에 대해 별 개념이 없었는데 이걸 월간으로 한다는 건 대단한 것 같다. 뒤돌아서의 마감이겠죠? 네,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하다는 생각으로 감사히 잘 읽었고요. 이번 12월 호에는 그 현대문학상 발표 관련해가지고 시부문, 이제 소설 부문, 심사평이랑 수상 소감이 실려 있어요.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66회 현대문학상 시 부문은 황인찬 시인이 받아서 이제 관련 이야기가 실려 있고요. 사랑을 위한 대풀이에요? 아니요. 이거 작품에 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작품에 대한 거고, 그 소설 부문은 최은미 작가가 받았는데, 이 작품이 아마 문학동네 102호인가? 저희가 한번 소개하지 못했던, 거기에 실려있던 작품이더라고요. 이거 수상작품집 들여놓고서는 못 보기는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은미 작가 여기우리 마주가 코로나 관련된 소설이라고 해서 좀 지금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 최은미 작가님 되게 날카로운 소설 쓰시잖아요. 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핀 시리즈에는 이제 박소란 시인의 가 실려 있고요. 관련 에세이도 있고 소설은 구소현, 임선우 작가의 작품이 단편 소설이 실려 있어요. 근데 둘 다 이제 신인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등단한 지 1, 2년 차 된 분들의 작품이 실려 있고 시는 이제 김지민, 오석화, 유혜빈, 임유영, 장미도, 정사민 이렇게 시가 실려 있습니다. 아마 시도 신인인가? 그럴 수 있을 것 이름이 같아요. 다 제 기억에 현대문학은 12월에 그 문예지 당선자들, 문예지 등단자들, 신인들 작품을 많이 실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서요.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소개를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좀 낯선 이름들이어가지고 시도 좀 독특한 장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기존에 연재되고 있는 코너들, 황인숙 시인의 에세이라든가 그런 것들 함께 있으니까 좀 알차게 읽어보시면은 사실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핀 시리즈만으로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소개해드리는 작품을 좀 기회 되시면은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저희가 구소연, 임선우 작가의 작품 중에 임선우 작가의 유령의 마음으로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근데 구소연 작가 작품도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구소연 작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등단작을 그때 리뷰를 잠깐 이제 문예지 소개를 하면서 간단히 해주셨던 기억이 문학가 사회로 등단했을 때의 작품을 읽고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실 잊고 있다가 지영님이 여기 현대문학의 그 작품 그때 잠깐 작품 좋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해서 그러고 보니 그랬었는데 하면서 이번에 또 찾아서 읽었는데 되게 묘한 작품이었어요. 퀴어. 저는 사실 처음 읽었거든요. 처음에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리듬감이 되게 독특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한 문단에 그냥 한 이야기, 한 단락에 네. 그렇게 싣고서 이제 웬만하면 조금 문단과 문단 사이를 연결하면서 네. 가는데요. 네. 이분은 일부러 파괴한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들을 아주 다른 이야기들을 그냥 되게 촘촘하게 배치를 네. 하는데 그게 보통은 그렇게 되면 되게 어지럽거나 왜 이렇게 이야기가 어수선하지라고 느껴지는데 그렇지가 네. 않고 되게 묘한 긴장감, 리듬감? 네. 하여튼 그런 거를 딱 불러일으켜서 맞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앞에서 방식이. 언급했던 게 갑자기 뭔가 지나갔는데 네. 뒤에서 그게 다시 끄집어져 나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주요 인물이 등장하는 시점도 되게 좀 특이하다고 맞아요. 봤거든요. 맞아요. 갑자기 네. 이제 두 여성 퀴어 커플의 이야기가 전개되나 싶었는데 네. 또 다른 주요한 이제 제자였던 이제 학생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네, 네, 네. 등장하는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어서 맞아요.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네. 하면서 읽다가 그리고 되게 막 엄청나게 큰 사건이 중간에 등장하잖아요. 네, 전 맞아요. 그것도 되게 네. 그리고 어떤 윤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았어서 네. 네, 사실 이 작품 고민을 하다가 네, 어쨌든 두 작품 다 좋아서 네. 같이 읽어보시면 좋은 신인 작가들을 발견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추천드리고요. 네. 그러면 저희 임선우 작가 작품 네. 유령의 마음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선우 작가님 작품 처음 읽어서 네. 이름도 낯설고 맞아요. 크게 기대 없이 읽기 시작했는데요. 되게 좋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작품 처음 읽었는데요. 밤에 네. 읽었는데 읽고 나서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분을 되게 손상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네. 다른 제가 책을 읽을 게 있었는데 그걸 안 읽었어요. 아, 네. 네, 그 되게 이상한 여운 같은 걸 저한테 좀 남겼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 막 그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올해 마지막 약간 연말 분위기에 맞는 되게 네. 따뜻한 눈물이 나는 소설? 네. 약간 저한테는 너무 뭉클하고 슬프고 너무 아픈데 네. 그만큼의 온기도 되게 가지고 있는 소설 같았어요. 맞아요. 네. 저도 기대 없이. 근데 제가 이 네. 유령이라는 단어를 좀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 저는 유령 되게 싫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더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귀신 네. 이런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유령은 네네네. 좀 귀여운 이미지가 네. 왠지 있고 네. 근데 유령이나 영혼을 활용하는 소설이 네. 되게 구태의연해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사실 많기도 하고. 네.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소재는 아닌데 네. 근데 유독 좋았던 소설들 중에 유령이 등장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황정은 작가의 그 데니드 비토라던가 그 다음에 실려 있는 것도 그렇고 낙하하는 이야기.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유령이라는 소재를 쓰기가 되게 어려운데 되게 잘 쓰면 되게 좋게 기억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어렵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죠. 네. 많은 분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좋아했던 유령이 소재로 등장한 소설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좀 뭐라 그래야지 완전 너무 좋아 이것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잘 쓴 소설은 맞아서 진짜 유령이라는 소재를 되게 잘 새롭게 신선하게 쓰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서는 물론 이 유령은 자기가 유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나 유령 아닌데 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미지의 존재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사랑스러웠고 네. 그리고 이게 밝은 얘기가 아닌데 정말 너무너무 따뜻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왜 이런 거 읽고 괜히 마음 좋으면 뭔가 민망한 얘기 같은 거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올해 읽었던 소설 그래도 요소하면서 단편 소설은 적게 읽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주인공을 진짜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좀 주인공한테 인물에게 내가 위로를 받거나 인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내 감정이 달라지거나 내 태도가 좀 달라지거나 하는 영향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되게 이 인물한테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게 들어서 그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지막이. 그래서 그런 점도 인상 깊었고 이 끝에 작가 이력을 보는데 이제 2019년 문학사상 등단이고 95년생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계산을 해보다가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 나이는 아니지만 사실 근데 그러면 죄송하지만 26 너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젊으신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네.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이 소설이 발랄함이 강조되어 있다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사랑스럽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되게 진중하고 무게를 또 지니고 있는 소설이어서 되게 묘했어요. 그리고 거의 읽으면서 진짜 빨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읽었고 여기 나오는 뭐 김지원이라는 인물이라던가 쌀 식빵 사가신 할아버지라던가 되게 적은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캐릭터들도 근데 다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서 지나가는 캐릭터 같지가 않고 다 어떤 역할이 주어져 있는 인물로 느껴져서 그런 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먼저 줄거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하면요. 일단 화자인 주인공인 나는 20대 여성으로 보이는데요. 빵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근무 중에 갑자기 몸에 한기도 느끼고 몸에서 뭔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을 느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춥지 하면서 담요를 가지러 창고에 가는데 내가 앉아있던 카운터에 눈을 감은 채 엎드려 있던 나 자신을 발견하죠.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이 약간 유체 이탈해서 그 죽은 나의 시체를 약간 바라보는 느낌? 그런 느낌을 처음에 가져서 내가 죽었구나 갑자기. 그래서 내 육신이 저기 있고 나는 영혼이 되었구나라고 이제 이 화자가 느끼는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게 아닌 걸로 밝혀져요. 그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 몸에서 내가 유령이라고 일컫는 나와 똑같이 생긴 어떤 존재가 몸에서 빠져나와서 근데 유령처럼 잡히지도 않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만 보이는 어떤 나와 똑같은 존재가 하나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떠나보내고 싶지만 근데 유령이 곁에 없으면 몸이 너무 추워지고 오싹할 정도로 추워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유령 같은 존재와 되게 동거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유령이 특별한 재능이 없고 하나의 재능이 되게 독특하게 있는데 나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재능이 동물이랑 약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기쁨을 느끼고 유령 당연히 기쁨을 느끼고 내가 슬픔을 느끼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슬픔을 느껴도 그렇게 표정 없이 있을 수 있는데 유령은 그 슬픔을 되게 온몸으로 표현하는 약간 그런 식의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 유령과 살아가는데 이 화자한테 약간 좀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남자친구인 정수가 2년째 식물인간으로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남자친구 정수를 이제 보러 가는데 그래서 유령과 함께 정수를 보고 이 화자가 정수에게 그동안 너무 하고 싶었지만 미처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결국에는 정수와 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작별을 구하는 거죠. 네네네네. 정수에게 작별을 고하는 그런 일을 하고 결국은 그 일이 다 마무리된 뒤에 유령이 이제 나를 떠나는데 제가 이렇게 줄거리를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이 소설이 매력적이지 않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부연 설명을 막 이렇게 포장을 좀 다시 하자면 저는 다 읽고 나서 내가 유령을 불러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화자인 나는 사실 이게 너무나 좀 가혹한 상황이잖아요. 남자친구가 식물인간이 됐는데 2년째 누워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거 봐서는 3년을 사귀고 이제 사고를 당해서 남자친구가 2년째 누워있어요. 그래서 5년을 만난 건데 사실 이 식물인간이 되는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이 남자친구 곁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상대 내가 정말 사랑했던 연인이 이렇게 의식불명이 되고 힘든 일에 처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빨리 이 친구가 다시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체념도 했다가 뭐 받아들이기도 했다가 뭐 싫기도 했다가 온갖 감정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화자는 정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소멸됐다는 거 어느 순간에 느끼죠. 근데 그것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수한테. 왜냐하면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없는 마음 안에는 뭐 죄책감도 있을 것이고 뭐 스스로에 대한 실망도 있을 것이고 미안함도 있을 것이고 온갖 감정이 다 뒤섞여서 사랑이 소멸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걸 되게 눈 감고 있었던 어떻게든 외면을 보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유령이 찾아오면서 유령이 내 감정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내가 숨기고 있었던 내가 보기 싫어했던 그 모습을
유령이 되게 아이처럼 내 모습을 완전히 투영해서 보여주면서 내가 용기를 얻고 유령의 손을 잡고 결국은 작별을 고하게 되는 약간 그런 식의 과정인데, 그래서 저는 유령이 선물처럼 찾아온 것도 맞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내가 유령을 불러낸 게 아닐까, 손을 내민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 읽으면서 좀 들었었어요. 네. 저도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좀 끄적거리고 있었는데, 네. 이게 유령이 자꾸 나는 유령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 뭘까 이 존재에 대해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는 그 아이처럼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떤 식이냐면은 이 화자가 인물이 슬프면은 대신 막 눈물을 흘려준다거나 네.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다던가 네. 옆에. 그러니까 되게 으로 그 감정이 드러나게끔 대신 행동을 해주는데, 그게 어떤 자기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분이 어때라고 했을 때 나 지금 평온한데 라고 했는데, 할 수는 있는데 이 지금 화자는, 근데 유령은 되게 지금 울적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주는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미안함이나 어떤 불안 같은 것들이 결국엔 다 뭉쳐서 죄책감으로 너무 무겁게 이 사람이 갖고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마지막에 유령이 아쉽지만 가버리잖아요. 네. 사라지잖아요. 네. 그런 것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내 감정을 느끼더라도 모든 게 다 죄책감으로 똘똘 뭉쳐서 뭉뚱그려진 거가 이 존재로 나왔으려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또 생각이 난 게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네. 영화 기억하시죠? 왜 슬픔, 분노, 걔네 캐릭터들로 그런 것들이 나오고 네. 그 캐릭터들도 주인공 아이가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대사를 치거나 네.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유령은 그게 좀 다 하나로 뭉쳐져 있는 모습처럼 느껴지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애매모호한 이 우울함이라던가 뭉뚱그려서 표현되는 감정들을 하나하나씩 좀 분리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유령이라는 게 진짜로 유령인지 나의 영혼이 분리된 건지 그런 거는 여기서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네. 나의 감정을 인지하게 해주는 존재가 진짜 주영님 생각대로 내가 스스로 너무 힘들어서 덩어리진 것들을 만들어낸 거 아닐까? 이런 네. 생각들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무게가 있게 느껴지는데, 이 유령 캐릭터가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귀여워요. 여기서 너무 사랑스러운 장면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빵집에서 감자빵이 인기가 없어서 네. 맨날 남으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가 먹기도 맛이 없어서 네. 자기는 저녁으로 남은 소보루빵을 먹고 이제 그 감자빵을 싸들고 한강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한테 주는데, 물고기들이 입을 벌리고 엄청 잘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네. 여태까지. 근데 유령이 물고기랑 의사소통이 되는데, 야 더럽게 맛없대라고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네. 거래라고 하니까 되게 또 미안해서 나중엔 네. 소보루빵을 반반씩 나눠주잖아요. 네.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또 너무 순순하게 고맙다고 해서 네. 근데 그런 장면이 좋은 게, 고맙다고 했어라고 하면은 거기서 끝날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네. 고맙다고 한 게 너 되게 기쁘구나라고 하나를 더 얘기해 주는데,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자는 진짜로 마음이 물론 이제 남자친구의 일로 무거운 상태이긴 하지만 그냥 물고기가 유령이 고맙대라고 했는데 그걸 되게 잘 믿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고마워한다는 걸 되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거라던가. 맞아요. 집에 바퀴벌레가 나타났는데. 저 그거 너무 웃겼어요. 너무 싫었어. 네. 근데 검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네. 나타나서 당황을 했더니 유령도 네. 와서 무슨 일이야 라고 하더니 조금 있다가 문을 열라고 해서 열었더니 어떻게 한 거야? 라고 바퀴벌레 했더니. 순순히 나갔죠. 네. 근데 그 말도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부탁했어.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되게 정중하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유령이 막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네.
뭔가 캐릭터가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재밌는 게 유령이랑 초반에 적응하는 시간이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실 자기 입맛이 없어서 많이 못 먹는 사람이었는데 저녁을 좀 2배로 먹은 날이 있어서 저녁인가 아침인가? 아무튼 저녁을 2배로 먹은 날이 있어서 내가 네 목까지 먹는 건가라고 했더니 아니야 그냥 네가 많이 먹은 거야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 유령 되게 유머있어요. 유령이 되게 진지하면서도 맞아요. 투명해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이게 그냥 상상력이라고 하기에는 작가가 그냥 감각적으로 만들어낸 존재일 것 같은 거예요. 막 이렇게 설정을 부여했다기보다는 맞아요. 그런 하나씩 덧붙이는 말들이 너무 다 사랑스러워서 그런 게 자기적인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유령 또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인물에게 있는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기의 얼굴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자기니까. 근데 그런 사랑스러움이 이 지금 화자는 되게 납작해져 있는 상태처럼 느껴지거든요. 누가 보면 감정의 변화도 없고 짓눌려 있는 상태? 네, 정말 그 구석에 몰려서 질식하기 직전인데 그거를 드러내고 표출하면은 정말로 무너질 것 같으니까 자기를 좀 그냥 숨이 꽉 막힌 상태로 살아있는데 근데 이 유령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 같고 남자친구와의 이제 과거를 약간씩 회상을 하는 장면도 둘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요. 되게 알콩달콩 잘 지냈을 커플일 것 같은. 그리고 저 좀 또 하나 신기했던 게 너무 다 좋게 보려고 한 걸 수도 있는데 초반에 느낀 거니까 너무 막 좋은 눈으로 본 거 아니겠죠? 초반에 뭘 느꼈냐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좋은 부분이 제가 그 정수라는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이 정수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유명인들의 이미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근데 이 남자친구가 누워있잖아요. 별 캐릭터가 없는데 이 이름이 정수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 맞는 느낌이어서 젊은 세대한테는 없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정수란 이름을 좋아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여기 나오는 정수는 좋더라고요. 정수 어울려요. 그리고 이 정수는 어울려요. 되게 신기해요. 이 이름이 어울린다는 느낌. 근데 정수라는 캐릭터가 별게 없는데 근데 왠지 정수는 이해해줄 것 같아. 막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수는 되게 순수한 친구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소설에서 소재? 뭐 감자빵, 소보로빵 이런 것도 그렇고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이 소설의 별거 아닌 부분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다 특별한 일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런 게 다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느껴지는 좀 마음을 무장해제 시키는 장면들이 되게 많고 맞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유령한테 더는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너무 비난이나 탓을 전혀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리고 유령도 그래라고 했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약간 왜 김지환도 나도 유령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되게 춥게 해놓고 잤다가 감기만 걸렸다고. 맞아요. 여기서 김지원. 그런 것들도 좀 공감이 어느 정도 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유령 필요해요. 근데 내 얼굴을 한 또 다른 사람을 보는 건 전혀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이런 유령은 필요해요. 저도. 네 감정에 대해 네가 갖고 있는 감정을 내가 솔직하게 느껴라고 얘기해주는 존재가 그러니까 정말 그냥 완전한 이해를 해주는 존재잖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같은 것들이 부럽다고 하면은 이 상황이 처한 게 너무 좀 가악한 상황이라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고 근데 어떤 저런 존재가 있으면 정말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무장해제 시키는 이 장면들이 되게 돋보이는 이유가 저는 다른 부분에서 되게 절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이게 사실은 되게 무거운 소재 자체는 무거운 이야기여서 되게 심파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령이 약간 명랑한 분위기, 좀 유머 코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담백하게 좀 끌어가다가 그 무장해제 시키는 부분들이 툭툭 들어오니까 거기서 확 느껴지는 어떤 감정의 어떤 진짜 폭포 같은 그런 감정들도 있고 그래서 그 강약 조절도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 주인공이
안아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주인공에게 유령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약간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되게 좋았는데 이제 유령과 같이 정수를 만나러 가서 유령의 도움으로 유령의 선물로 정수와 함께 다시 아프기 전에 네. 산책하고 데이트하던 그걸 약간 좀 생생하게 느낀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정수와 했던 어떤 그런 습관이나 그런 걸 떠올리면서 울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먼저 우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쏟아질 것 같은 마음을 붙잡으려고 눈을 감았더니 문득 느껴지는 온기에 눈을 떴다. 근데 유령이 내 앞에서 울고 있었다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내 마음을 이해하고 울어주는 유령을 만약에 내가 본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그 뒤에 잠시 뒤에 이제 유령이 나를 끌어안았는데 그것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전한 이해였다. 그 말이 저한테 너무 다행이다. 얘한테 유령이 찾아와줘서. 그리고 여기까지인 것 같아라고 유령에게 안긴 채로 내가 말했을 때 유령은 그래라고 대답해 주잖아요. 그냥 정말 이 장면이 저한테 약간 좀 영화처럼 좀 그려지는 그런 장면이어서 네. 너무 기억에 남고요. 네. 또 하나 좋았던 게 이제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정수에게 찾아가는데 보통은 이제 매주 토요일에 갔었는데 이날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가는 날은 목요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목요일날 퇴근해서 이제 정수가 있는 병원에 갔는데 병실에 정수 어머니가 있었죠. 근데 정수 어머니가 나를 보고 잠깐 놀라더니 이내 담담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괜찮아. 그리고 나 그냥 저녁 먹고 올게 하면서 나가죠. 근데 저는 그 순간도 너무 좋았던 게 이 정수 어머니가 내 아들의 여자친구인 이 나를 여자친구를 바라보는 그동안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어머니도 그랬겠죠. 내 아들 옆에 이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으면 하는 마음. 하지만 동시에 이건 너무나 큰 욕심이지 이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까라고 그동안 생각했겠죠. 되게 어지러운 마음에 있었을 텐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찾아온 걸 보고 그냥 서로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 네. 그래 괜찮아라고 말해주고 저는 이 장면도 되게 저한테 좀 울림이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게 뭐 다 착해? 약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소설을 안 읽은 분들은. 근데 사실 그게 여기서 전혀 거슬리거나 반발심이 전혀 생기지 않고 읽으면 다 그냥 순순히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전개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이게 왜 좋았을까 이 소설이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날카로움인 날선 부분이 충분히 그런 상황인데도 그리고 왜 좀 이 빵집에 기분 나쁜 손님이 오는 장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출된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감정이 근데 그래도 이게 전반적으로 다 너무 순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다들 사연을 갖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사람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김지연이라는 이제 학생도 매일같이 빵집에 오는 것도 어떤 이유를 상상해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좀 다 뭐라 그래야지 애잔하다고 하면은 너무 이제 좀 짠하게 보는 면이 있어서 적합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좀 사람을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게 있어요. 좀 이렇게 다들 이 말도 되게 안 좋아하는 표현인 안 좋아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토닥토닥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안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 소설은 전반적으로 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좀 인물들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거나 그렇다고 진짜 막 애정을 담아서 막 토닥토닥 서로 해주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그냥 담백하고 좀 무심한 듯 보이는데 맞아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괜찮아라는 말도 되게 너무 구태의연해져가지고 모든 게 다 괜찮다고 하는 책 제목 같은 것들도 안 좋아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괜찮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별로 뭘까요? 싫어하는 거에 가까웠던 표현이나 인물들의 감정, 태도 이런 거를 좋아하게 만드는 소설이라 읽는 저도 어쩌면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는 거는 제가 스스로 날 서 있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괜찮다는 말을 괜찮게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마음 상태에서 근데 이 소설은 정말 괜찮다가 괜찮다로 느껴져서 마음이 저도 좀 순해지는 느낌이고
그래서 좀 더 각별하고 애틋하고 그렇게 읽혔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막 소설적으로 분석하거나 이렇게 보는 눈은 전혀 없는데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정말 독자로서는 이 소설은 정말 껴안는다라는, 안아준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소설로 길게 풀어놓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좀 딴 얘기인데 혹시 눈물 셀카라는 말 있었잖아요. 저 몰라요. 왜 그 연예인이 자기가 우는 장면을 셀카를 찍어서 미니홈피인가? 거기에 올려서 평생 조롱을 받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정말요? 근데 이 조롱을 받는 건 좀 나쁜 일이긴 하지만 근데 제가 그게 그래서 눈물 셀카라는 게 유행을 눈물 셀카를 왜 찍어요? 연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혹시 울 때 거울 보시는 적 없어요? 저는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집에서 울 때 거울을 보거든요. 근데 이게 우는 나를 감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울 때 어떤 얼굴인지 좀 궁금한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서 점점 안 울려고 하지만 우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막 울다가 얼마 전에 지금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싱어게인? 이거를 제가 며칠 전에 몰아서 봤어요. 근데 그게 되게 약간 울컥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많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그런 좀 말투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막 넘어가서 울고 있는데 그 어쩌다가 이제 뭘 가지러 가다 거울을 봤는데 되게 감정이 딱 하고 깨지는 효과도 있지만 웃기기도 한데 근데 보는 순간 자기 연민이 엄청 더 드는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왜 눈을 떴는데 나의 얼굴을 한 유령이 울고 있는 장면을 봤을 때 느낌이 뭔지 살짝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울어주는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유령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나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그리고 그 감정을 표출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건 우린 거울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 대해 얘기를 하다 갑자기 그 며칠 전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울다가 거울을 봤을 때 되게 웃기면서도 뭐 하고 있냐 약간 자기 연민이 훅 들면서도 이렇게라도 울는 게 다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이제 진짜 힘들 때나 울고 싶을 때는 안 울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좀 힘들 때 슬프지 않고 좀 화가 많이 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화라는 거는 거의 이제 자책의 화이거나 계속 싫다는 감정만 남아있는 힘듦이 정말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차라리 우는 쪽으로 풀어버리는 거를 좀 부럽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있었어요. 저도 많이 울기는 하지만 좀 몰아서 울기 때문에 근데 눈을 떴는데 내가 울고 있는 거를 스스로 본다라는 감정이 그런 거울을 보는 느낌 같은 것들이 이상하게 그 눈물 셀카라는 게 왜 찍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아마 어떤 그런 감정이겠죠? 내가 어떤 거울을 봤는데 이게 나쁘지 않아 보였다거나 그분은 연예인이니까 아무튼 아니면 나의 슬픔을 전하고 싶다거나 사람들에게 근데 저도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오늘 너무 울고 싶은데 눈물 안 나올 때 있잖아요. 차라리 울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되게 저는 많았거든요. 근데 이때 유령이 이렇게 시원하게 울어주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유령이 왜 유령이라고 나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계속 나는 유령이 아니고 나는 너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한테는 조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던 게 감정을 되게 온전히 느끼는 존재고 솔직하게 느끼는 존재잖아요. 내가 억눌러 오거나 외면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나는 이걸 되게 유령 취급하고 살았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외면하면서 유령 취급했던 그 감정들이 사실 나 유령 아니야. 나 사실 되게 너 자신이고 너를 솔직하게 바라보게 하는 존재인데 너는 나를 되게 유령 취급하는구나라는 저는 그런 식의 좀 말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스스로 반성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처박아 놓고 사는 감정들 내가 이렇게 속이고 있는 감정들에 이 얼마나 많을까, 내 얼굴은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도 약간 들면서 계속 갈수록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이 유령을 갖고 있는 존재가. 그래서 나도 유령과 함께라면 내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 좀 들긴 들었었어요. 사실 처음에 카운터에서 엎드려 있다가 창고를 갔다가 와서 엎드려 있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죽을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라는 마음이 드는 때에 이제 갑자기 유령이 깨어나면서 네. 제가 나의 영혼이 아니구나를 깨닫는데, 그리고 그 직후에 좀 이야기가 전개가 되다가 유령이 자기가 자신의 너의 영혼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그러니까 진짜 유령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실망스러워 하던데 라는 그 감정을 느끼는 걸 얘기를 할 때 네, 저도 이 부분 되게 좋았어요. 네, 약간 근데 그것도 뭔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마음은 아니겠지만 이 지금 인물이 네. 근데 그냥 다 견딜 수 없어서 중단하고 싶은 상황인데 그게 이루어진 것 같은 어떤 안도감이 들었다가 아닌 걸 알고서는 실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되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좋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말들을 어떻게 이렇게 갖다 놨을 때 그렇지 않게 느끼게 되는지가 되게 신기했던 수설이어서. 아니 그리고 내가 이 화자가 20대처럼 보이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망하는 삶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또 제일 먼저 정수를 떠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왜 다른 가족 이야기 같은 게 전혀 나오지 않아서 이 인물의 처지나 그런 거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정수라는 남자친구가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였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 얘기도 전혀 없고 빵집에 찾아오는 단골들에 대한 얘기만 있는 걸로 보아서 정말 이 사람에게는 남자친구 하나의 존재가 엄청나게 큰 전부였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왜 갑자기 나오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해버리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지탱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병원 가는 것 정도밖에 없는데 자기의 감정이 소멸했다라는 거를 알고 깨달으면서도 놓아버리지 못하는 감정에 대한, 왜냐면 그걸 놓아버리면 자기는 정말 이제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야말로 허상 같은 건데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 그러니까 참 마음? 벗어나고 싶기도 했었겠지만 붙잡고 싶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일주일에 병원 가는 게 정수를 위해서였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덜려고 하는 1차원적인 생각도 있지만 그냥 이 존재가 정말 없어져 버리면은, 그러니까 잘못돼서이든 이 작별을 고해서이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과거가 사라지는 느낌 같은 걸 가질 것 같아요. 어떤 좋았던 시절이 사라지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서 기적도 바라지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그냥 체념한 상태로 사는 거? 그런 삶에 대한 게 좀 저는 이런 경험은 없지만 되게 잘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사랑했던 사람을 이렇게 안타깝게 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데 이거를 내가 돌보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되게 무슨 드라마에서 나오는 소재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충분히 배경에 많은 것 같은데 그거를 다 설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이나 선택이 되게 잘 이해가 되게 만들어주고 있어서 좀 읽는 사람이 이 인물의 감정을 되게 잘 전달받는 느낌이 드는 것도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왠지 말하면 할수록 되게 장점을 다 희석해버리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가 혹시 설명이 좀 미쳐나서라도 작품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꼭 읽어보셔서 진가를 좀 이게 어느 한 대목만 짚어주기에는 전체적으로 되게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작품이라 맞아요. 설명하기가 능력 부족으로 어렵네요. 의외로 설명하니까 되게 어렵네요, 진짜. 그리고 뭔가 말할수록 되게 평범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아마 저희 구소연 작가 때도 얘기했지만 리듬감이라던가 반전의
묘미가 되게 있는 전기여가지고 네, 맞아요. 재밌어요. 그냥 읽는데 되게 특이해요. 유령 캐릭터 너무 특이하고 네. 여기 나오는 굳이 성까지 붙여서 김지원이라고 네, 부르는 인물도 특이하고 귀엽고, 남자친구는 정수인데 왜 김지원은 김지원이야. 약간 그런 어떤 거리감 같은 것도 특이하고 왜 보통 맞아요. 소설에서 성까지 부르면 다 부르거나 그쵸. 이름만 부르면 그냥 네. 이름만 다 부르거나 네.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김지원은 김지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맞아요. 야, 김지원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 지원과 김지원은 좀 다른 것 네, 같아. 맞아요. 그 이름 되게 다 옛날 스타일이야. 근데 되게 왜 이렇게 이름 지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정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좋게 느끼게 해주실 줄이야. 놀랐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임선우 단편소설 유령의 마음으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 목요일은 저희 한 주 쉬어가고요. 대신에 2020년 마지막 날 송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겨울 시를 듣다라는 특집인데요.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DJ인 이상협 시인이 겨울에 어울리는 시 7편을 낭독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녹음을 했는데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좀 송년 이 지긋지긋했던 한 해를 고요한 마음으로 보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임선우 소설 유령의 마음으로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모든 일이 지나간 뒤 처음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맞이하는 토요일이었다. 나는 누워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미뤄두었던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유령은 내가 청소하는 내내 식탁에 앉아 다리를 흔들다가 내가 청소기를 들고 다가가면 다리를 들어서 비켜주었다. 내친김에 나는 밀린 설거지까지 끝냈다. 오후가 되자 집이 깨끗해졌고 나는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어 바닥에 앉았다. 차가운 맥주를 마시자 기분이 좋아졌다. 유령도 어느샌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바닥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특별할 것 없던 오후, 유령은 내 어깨에 기대어 있다가 스르르 사라졌다. 사라지기 전, 유령은 내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러나 그것은 언어의 형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꿈처럼 아름답고 깃털처럼 부드러운, 물고기처럼 유연하고 흐르는 물처럼 반짝이는 유령의 마음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한 기분에 감싸인 채 창밖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바라보았다.